이렇게 정치라고 하면 하도 많은 말을 하고 있었어. 뭐 온데 때만데 다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 민주노총도 9월 14일 날 정치 관련해서 대의원대회가 준비돼 있고, 바로 또 내년에 총선이라 가지고 보수 정치권도 또 이제 물밑에서 보수 정치권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다 정치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정치, 뭐하고 이제 음, 대립시켰냐 하면 조합주의 정치와 대립시켜서 노동자 정치, 노동자 계급의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우선 정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문제, 국가 권력을 둘러싼 문제라는 것이 이제 기본이죠. 국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계속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자본주의 사회,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이 주도하는 사회잖아요. 자본 중에서도 국내외 독점 자본, 독점 재벌, 국내외입니다. 제국주의 자본을 포함해서 국내외 독점 자본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라는 거죠. 그 노동자의 정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인지, 또 노동자는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존재인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가들은 기본적으로 소수죠. 노동자 민중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런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모든 정책들, 모든 행태들이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고, 그걸 주도하는 세력이 국내외 가장 힘센 독점 재벌이라, 독점 자본이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잖아요. 통칭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당운동을 포함해서 노동조합운동,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사실은 이 노동운동 범주에 속하는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그 노동운동이 조합주의적인 노동운동 혹은 계량주의적인 노동운동이냐, 아니면 근본적 변형을 추구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이냐, 이 문제는 눈여겨서 갈라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눈만 뜨면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철도도 9월 파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든 뭐 곳곳 투쟁을 해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것은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사회,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생산수단으로도 분리되어 있으니까. 오로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 고용이 안정되어야 안정적으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조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이걸 가지고 전쟁을 늘 벌입니다. 임금 투쟁이라든지 단체 협약 투쟁이라든지 해고 반대 투쟁이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 투쟁이라든지, 또 철도 같은 데에 그 분할 민영화 이런 걸 끊임없이 이제 자본이 먹거리가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KTX나 이런 부분을 분할 민영화 하려고 하는데, 철도 노동자들이 국민철도 사수, 공공성 사수, 이걸 내걸고 싸우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고용이 축소되고 구조조정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투쟁을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투쟁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투쟁입니다. 살기 위한 투쟁, 생존권전 투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투쟁은
노동자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죠.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 착취를 좀 폐절시키기 위해서 자본 임노동, 자본과 임금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 그 생산 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켜서 이윤을 위해서만 생산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그 생산력을 절대다수 구성원들의 풍요로운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생산하는 사회로 변화시켜야만 그러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인류의 이런 기술 발전이라든지 생산력의 발전이 인류의 풍요로운 삶의 경제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착취 체제 자체를 폐절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노동운동 노선이고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동 조건이라든지 근로 조건, 그다음에 복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법적 제도적인 일정한 개선이라든지 이것을 최종 목표로만 삼을 때, 근본적 해방이 아니라 최종 목표로만 삼을 때 그것을 조합주의라고 하고 혹은 경제주의라고 하고 혹은 계량주의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자 계급으로서 단련되고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또 단결이 확장되는 과정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끝내는 근본적 변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이 제대로 이렇게 적자적인 투쟁에서 훨씬 대자적인 근본적인 투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노동운동의 목표죠. 예. 지금 실제로 둘러보시면은 지금 뭐 7월 첫째 주, 둘째 주 민주노총 총파업이 2주간이 진행이 됐고 또 윤석열 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서 퇴진 투쟁이 또 한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운동, 그다음에 정당운동 이 두 측면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일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단을 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더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노동자 계급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계급의 주체로, 변혁의 주체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역사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게 책으로만 알 수가 있긴 하지만은 해방 전후의 노동운동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미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자가 한 80% 이상 됐죠. 84%쯤 돼요. 사회주의 지지, 공산주의 지지를 두 개 합치면 그 정도로 될 정도로 노동자 인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사회주의 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문제가 해방 전에 일제 하에서도 공산당 이렇게 이런 정당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지하에서 치열하게 해방투쟁과, 그러니까 그 민주해방이죠. 일제로부터 해방투쟁과 더불어서 사회주의 투쟁들을 진행해 온 결과죠. 45년 해방이 되고 나서는 아시다시피 혁명적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전평이 일거에 조직이 됐었고, 그 다음에 혁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공산당 이 존재를 했었고요. 지도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골골마다 지역마다 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권력을 인수받을 준비가 충분히 다 됐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승만 지주와 신흥자본가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과 미제와 결탁을 해서 조선의 인민들의 자주적인 국가를 세울 권리를 박탈하죠. 박탈해서 언제까지 박살을 내냐 하면 1953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조직을 깨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불법화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 여러 번 파업도 있었고 인민항쟁도 있었고 쭉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해방 전후의 운동입니다. 멀리 러시아나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아주 선진적인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를 해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진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승만 백색 테러 정권, 그 자본가들의 지주와 신흥자본가와 이런 이해를 대변한 한민당 이 국가를 이렇게 백색 테러 국가라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을 하면서 그 노동자 인민들을 다 죽였던 거고, 또 노동자 인민들의 자주적인 사상 자체를 60년 4.19가 터진 이후에 박정희 군사 쿠데타 61년에 그때부터 박정희의 유신 독재라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던 노동자 인민들의 사상, 그거조차도 다 지어오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예, 경제 발전을 내세우면서 반공을 국시로 해서 했던 거고, 또 79년 이렇게 이렇게 또 이제 스스로 내부에 총을 맞아 죽고 나서 인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서울의 봄이라든지 전국에서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인민들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 다 그래요. 구멍이 열리면 벌떼같이 일어나는다라는 거죠. 예. 그때도 역시 일어났던 거고 끝까지 버틴 데가 광주죠. 예. 그때 이제 일어났을 때 또 어떻게 됐습니까? 1212, 79년 1212 전두환 쿠데타, 5.17 쿠데타 2차례에 걸쳐 쿠데타를 거쳐서 군사 독재가 들어섰던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그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사실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해왔습니다. 유신 반대 투쟁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해왔지만은 80년 광주 항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 죽였잖아요. 그런 경험을 목격하면서부터 한국 사회의 변혁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가 없었다. 한국에는 반미가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미국이라는 미제국주의라는 문제, 민족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계급의 문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이 계급의 문제, 이런 문제가를 발견하게 되는 게 80년 강조 환경을 겪으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혁적 노동운동을 민주화가 가지고 안 된다. 근본적 변형을 하지 않으면 이 노동자 인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각이 지식인들로부터 곳곳에 일어나면서 변혁운동의 역사입니다. 80년대가 변혁의 정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85년 구로동맹 파업이나 인천 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87년 6월 항쟁,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오고 이 과정에서 한 축으로는 정치 운동은 어땠어요? 혁명 노선, 사회 구성체, 사회 성격 논쟁들이 진행하면서 혁명 노선을 다 정립을 했어요. 정립을 하면서 또 조직들을 꾸려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혁명 노선 NLR이나 PDR이나 NDR 이런 혁명 노선들이 누가 할 그 정치 운동을 이렇게 세웠던 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했던 거고 투쟁을 하고 또 노동운동과 결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과정이 80년대입니다. 그리고 한편에 대중운동은 어떻습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90년 전노협의 건설 과정, 혁명적 노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런 혁명적 분자들이 또 대중조직과 결합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변혁적 관점, 노동해방을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했던 전노협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가 이제 그런 사정이고, 90년에 물론 이제 전노협 건설 95년에 민주노총이라는 게 세 개 조직이 하나로 합쳤죠. 예, 그죠? 하나는 전노협, 그 다음에 대공장 연대회의, 또 사무 뭐죠? 넥타이 부대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이 세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95년 민주노총을 건설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하고 큰 일을 한 게 김영삼의 잘 아시지만 어쨌든 노동법 개혁
날치기 통과 이걸로 해서 96년 말 97년 5개토 파업 이게 이제 치열하게 했던 정치 파업이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된 게 이때까지는 그래도 한편에 90년이 지나면서 91년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나서 정치 운동이 약화되고 그러한 사회 변혁적 정치 운동이 약화되고 전망을 상실하고 약화되고 또 적들은 그런 조직들을 깨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약화되는 반면에 노동조합 운동은 그래도 97년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상승 국면을 그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91년, 97년, 98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IMF 한국의 경제 위기가 터지죠. 그런 과정에서, 김대중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때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를 합니다. 정리해고, 이런 걸 이제 내주고. 이런 과정부터 해서 그런 전투적인 아주 80년대의 후광을 입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민주노총조차도 대중적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 축으로 진행되죠. 그러면서 추진했던 게 하나는 정당운동, 민주노동당, 국성 21을 만들어서 권영길 이런 게 제도적 정당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한쪽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중에는 또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시절에 10석까지 확보를 했었고 통합진보당 시절에 13석까지도 확보했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한편에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운동이 이제 거세게 일어나서 계급적으로 단결해야지 권력과 맞설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부터는 그런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그런 흐름은 거의 차단돼 버렸어요. 유럽의 이제 양날개죠. 유럽 같은 데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런 복지국가가 현실화됐던 것은 이렇게 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이렇게 소련이라든지 사회주의권은 승승장구를 하는데 반해서 이 자본주의권은 대단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 혁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혁명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타협책으로 나왔던 게 유럽의 이러한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북유럽은 더 이제 소련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20세기 사회주의가 해체되면서 세계적인 자본이 복지를 계속 후퇴시키고 있는 국면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유럽의 곳곳에서 싸움들이 벌어지는데 이미 확보했던 그런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후퇴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유럽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노동운동 자체가 후퇴를 해요. 예. 20세기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그 후과가 엄청납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이념적으로 후퇴를 하지만 또 실제 확보했던 것들도 계속 무너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뭐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해방 전후의 운동, 그 다음에 숨 못 쉬던 과정, 그 다음에 80년대 광주 항쟁과 그 이후의 변혁적 운동, 그러고 90년대 20세기 사회주의가 해체되면서 그 계속 후퇴하는 과정, 요 과정에서 지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노동조합은 물론 파업도 하긴 하지만 하루 파업이니 이틀 파업이니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실제 공장 점거 파업을 가지고 완강하게 하지 못해요. 위력이 있는 큰 공장들은 큰 싸움을 못하는 반면에 에, 또 작은 투쟁들은 했다 하면 장기화돼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그다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고공농성이라든지 뭐 피켓팅이라든지 아니면 서명운동 청원이라든지 1인 시위라든지 이런 파괴력이 없는 또 아니면 단식이라든지 이런 투쟁으로 계속 여기저기 되는 이런 상태까지 이제 내몰린 거죠. 우리는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생산을 멈춰서 생산에 타격을 주면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의 왜 이렇게 됐나 하는 문제를 은연중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한 측면은 사회 변혁의 전망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20세기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많은 그런 활동가들이 사회 변혁의 전망을 상실하면서 투항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먹고 사는 길로 찾아가거나 이렇게 되면서 노동운동과 분리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상.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통하는 그런 동지들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운동과 이런 부분이 그 결합이 이제 흩어지는. 그래서 노동조합 운동은 자생적으로 자기 메커니즘을 가지고 굴러가는 형태고 의식적인 사회주의 운동은 뭐예요? 의식적인 운동입니다. 의식적인 운동이죠. 그런 의식적인 운동과 자생적인 노동운동이 결합해야만 그 노동운동을 변혁적인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고리가 끊어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점이 이제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운동을 하는 흐름조차도 어때요? 정치 운동을 하는 그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이런 또 지금은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형태인데 이런 정당조차도 사회 변혁적인 의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지자체에 얼마만큼 들어가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모든 정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대중들은 선거 때마다 이제 법정 기부금을 만들고 선거 때마다 이제 홍보하고 이제 동원하고 표 찍는 기계를 만드는 대리주의, 의회주의가 이제 판을 채워온 역사가 90년대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당이라 하면 그나마 선진적인 부위잖아요. 그 선진적 부위의 활동이 개량주의적인 체제 내적인 그 활동을 기조를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혁적인 노동운동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영향을 사회 개량주의적인 노동운동 이제 산별노조운동 민주노총의 그런 전노엽 시절의 그런 정신들을 온전히 개성하지 못한 채 개량주의적인 노동운동으로 진행이 됐고 정당운동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주의적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의회를 활용해서 노동자 계급을 계급적으로 단결시켜내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회 활동입니다. 거기서 의석 몇 개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토양 때문에 역사적 토양, 그 다음에 우리 주체들의 상태 이것이 한국의 노동운동을 거의 조합주의적인 정치활동, 조합주의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본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죠. 자본은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이라는 것이 한국에는 사실은 이제 97년 IMF, 98년 IMF 이런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유연화 전략을 전면화시켰잖아요. 유연화 전략. 유연화 전략이라는 게 노동조합은 제대로 싸우는 노동조합 전노협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업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두드리 깼어요.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두드리 깨고 파괴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공장 큰 노조는 적절하게 지원하면서 고용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이렇게 포섭하는 형태로 크게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두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 사이에 대공장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자본의 유연화 전략,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에 맞서서 정면으로 투쟁을 제대로 못하는 사이에 비정규직, 이런 뭐 불안정 고용이 98년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엄청나게 늘어났고 현재 노동자 계급의 반수 이상, 반수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계급 내부 분할까지 되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개량주의적인 노동운동이라는 게 고용을 지킨다, 노동력 판매 조건을 유지한다, 여기 한정되다 보니까 대공장은 내 모금만 치지 않으면 돼. 이러니까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부품업체, 하청업체 아니면 그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래됐어요. 그 분할 통제가. 계급적 관점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본은 그런 유연화 전략을 펼치면서 노동자 계급을 분할시키고 또 비정규직의 그 박탈감이 자본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로 향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용해 먹고 그러고 있는 상태죠.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론으로 좀 들어가 가지고 자료를 공유를 할까요? 공유하면서 할까?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서론 비슷하게 얘기를 좀 들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 세력화, 또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 민주노총의 뭐 정치 방침을 둘러싸고 벌써 몇 달째 뭐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치 세력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방 전후의 정치 활동의 사항이 뭐였을까요? 선거를 통해서 어, 뭐 국회의원 몇 명 낸다 이런 거였을까요? 노동자 인민이 스스로 권력화돼서 스스로의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 그거는 이미 이제 그런 걸 쭉 진행했었죠. 네. 인민위원회 대표 1000여 명이 이제 서울에 모여서 그런 선언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두드리 깨다 보니까 빨치산이 되기도 하고 계속 저항하는 이렇게 계급 투쟁을 진행하다가 끝내는 이제 패배해서 다 죽었고 그렇지만은 80년대 이후에 그나마 이제 우리 최대의 정치적인 경험을 한 거잖아요. 80년대 이후에. 이제 20세기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민주노동당이라든지 합법정당 운동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우리의 정치의 사항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도 국회의원 몇 명 낼 것인가, 몇 명 될 것인가, 지지를 몇 프로 받을 것인가, 이런 데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심각하죠. 우리 머릿속에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의회주의적, 계량주의적 정치 세력화인가? 아니면 임금과 자본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라고 하는 착취 체제를 폐절을 근본적으로 해낼 수 있는 국가 권력을 노동자 권력을 장악하는 힘을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힘을 축적할 것인가? 이 문제는 천지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합주의 정치 활동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지만은 끝내는 계급적 각성, 정치적 각성 그것을 기반해야만 계급적 단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 계급의 분화를 뚫고 노동자 계급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면 추상적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직된 노동자, 민주노총, 또 산별, 대공장, 또 비정규직 이재그만 이런 조직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당장은 당면한 빵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자 권력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의 목적 자체를 이윤이 아니라 전체가 잘 먹고 잘 수 있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주체로 단결할 건가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운동의 목적은 근본적인 목표를 잊어버리면 그냥 조합주의 계량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국회의원 13명까지 통진당 때 비례대표까지 확보했었어요. 그럼 20명이 되면은 원내 교섭 단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다수당이 돼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많이 얻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으로서.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이유는 이제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또 유럽 같은 데는 그 혁명적 힘이 바탕에 있을 때는 실제로 노동당, 사회당이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혁명적 기운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변혁의 문제를 빼놓고 나면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처나 레이건이나 낙하손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추진했지만 유럽 같은 데는 현실화시켰던 세력은 뭐냐면 노동당, 사회당 같은 세력이에요. 그런 세력이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무마시켜가면서
신자유 축적 전략을 관철시켰던 독점 자본의 정치 세력이 된 거예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지금 뭐 김대중 당부터 해서 노무현 이쪽 그 문재인이라든지 이 경과를 쭉 보면 노동자들 상층을 포섭해서 사실은 독점 자본의 이해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관철시키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한번 자료를 다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명박이나 이런 윤석열이나 자본의 본질을 그냥 드러내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만은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건 조합주의, 계량주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노동운동, 정치운동, 노동조합운동의 근본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이제 좀 명확히 좀 하고 왜 그 점을 잃어버렸는가, 또 정치활동의 상이 왜 그렇게 변질됐는가, 역사적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몇 명 당선한 게 정치 세력화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런 사이에 자본은 분할 통제가 딱 관철되고 대공경은 대공경대로 비정규직 비정규직대로 여러 형태로 분할을 시켜서 힘을 약화시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게 우리 앞에 놓인 주체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현실을 직시해야죠. 아파도 직시해야 됩니다. 아파도 직시해야 어떻게 나갈 거냐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시해야 된다. 그 차원의 말씀드리고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를 통해서 생산의 목적을 이윤을 위해서 생산하는 사회잖아요. 그 노동자는 그 생산수단하고 결합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문제가 핵심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AI라든지 이런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을 계속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나쁜 일자리, 플랫폼 노동이니 등등 해서 자동화가 계속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와 실업 문제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유지되려면 실업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더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술 발전이나 자본주의 발전,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게 생산력은 고도로 발전하는데 그걸 담는 자본주의라는 생산 양식, 생산 관계, 소유 관계는 도저히 그걸 담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자동화되면 다 일을 할 수 없는데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서 잘 팔려야 되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계속 심각한 전반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 간에 이런 독점 자본 간에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게 곳곳에 일어나고 이게 전쟁 위기로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기후도 파괴하고. 이러한 속에서 결국은 노동자들은 실업으로 계속 내몰리고 청년 실업도 지금 엄청나요. 대학까지 다 졸업해도 자기 전공 못 살리는 사람이 버글버글하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산력은 고도로 발전해서 풍족한 사회예요. 백화점이든 모든 시장에 나는데 노동자 인민들은 빈곤화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살률도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 끝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끝내 극복을 해낼 수 있는 세력을 어떻게 형성할 거냐, 이 문제죠. 그런데 왜 안 되냐, 이 문제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 왜 안 되냐? 그건 맞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사회 체제를 변혁한다라는 것은 의식적인 운동이에요. 자생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사회 변혁으로 바로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정치 활동은 철저히 의식적인 거라.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운동은 자생적인 거예요. 그 뭔가 앞에 부딪히면 싸우는 거죠. 법적 제도적 문제가 부딪히면 또 노동법 계약 투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자생적인 투쟁이 자동으로 사회 변혁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노동자 정치의식, 계급의식을 노동자들이 어떻게 확보만 할 수만 있으면 그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계급의식이 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죠? 계급의식 정치의식이라는 것은 레닌의 말을 빌리면 현대사회의 모든 계급이라는 건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도 있겠죠. 이 모든 계급의 국내외적 상호관계에 대한 충분한 인식, 충분한 명료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지배계급이잖아요. 노동자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게 필요한 거죠. 노동력을 팔아봐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노동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생산수단을 가진 생산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우리 근본적 해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내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두 번째는 이 국가 권력, 자본의 국가 권력과 하회 불가능한 적대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인식이죠. 그것도 계급 관계잖아요. 자본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잖아요. 그 자본과 계급에는 국내외 계급이죠. 제국주의 자본과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 측면까지 포함해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농민 계급과 자본가 계급, 이 상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명료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처지를 알고 계급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인식이 되겠죠. 이게 계급의식 기본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이놈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알아야 되지. 자본주의 사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국제관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지. 제국주의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공부가 필요하죠. 정치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 거.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되는 거예요. 외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열심히 싸우다 보면 그런 의식이 생겨나는 게 계급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계급의 상호관계가 충분히 명료하게 인식이 되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비정규직대로. 그렇지만은 이 외부라는 것은 이제 정치의식, 계급의식 발전 경로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은 나란히 성장한다. 그게 상호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가의 문제인 거예요. 자동으로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운동으로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철저히 의식적인 운동이 사회주의 정치운동이에요. 하나는 국가에 대한 모든 게 상호관계라는 측면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그 외부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급투쟁 과정에서 축적된 과학적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외부예요. 그걸 어떻게 섭렵해낼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학습이기도 하고 정치 교육이기도 하고 정치 선동이기도 하죠. 그 측면이 외부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사상과 이론의 담지체로서의 당. 예, 그게 외부예요. 적인 당이죠. 그러한 정치 사상적, 조직 실전적 올바름을 확보한 그러한 조직과 노동운동이 어떻게 외부가 어떻게 결합할 거냐 하는 문제죠. 자생적 운동과 의식적 운동이 어떻게 결합할 건가. 과학적 사회주의와 이런 노동운동이 어떻게 결합할 건가. 의식적인 활동과 자생적 어떻게 이런 거죠. 그다음 활동가, 사회 변혁적 활동가와 이러한 그 자생적 운동이 어떻게 결합할 건가. 그게 결국은 뭐예요? 대중을 정치의식을 각성시키고 대자적 계급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정치의식을 높이내는 과정이고 단계를 확장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대자적 계급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활동을 조직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사회변혁적인 아까 외부라고 얘기했던 당, 활동가. 사회변혁의 방향을 명확히 틀어지고 있는 활동가죠. 그 활동가들이 대중운동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회주의적 정치활동, 조합주의를 넘어선 정치활동의 핵심 사항이죠. 그 과제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게 의식적 운동이라는 건 쉽잖아요.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은 대단히 자생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고 이렇게 사회주의 사회,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켜서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서 그런 그 생산력은 고도로 발전하는데 소유 전유 관계와의 모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나 이러한 모순이 온갖 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걸 극복한 새로운 역사 발전, 그것을 올바르게 생산력을 담아낼 수 있는 올바른 생산 양식, 소유 관계, 전인민적 소유, 이러한 체제로 어떻게 전환할 거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의식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운동이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할 수가 없어요.
정치 교육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대중운동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의 온갖 폭압적인 각각에 대한 계급적 본질들을 정치 폭로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조금 더 나갑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노동운동과 사회 변혁적 운동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게 이제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게 전국적으로 결집이 되면 그게 이제 변혁적인 당이 되겠죠. 정치 사상적, 조직 실체적 결집체, 혁명의 참모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금방 몇 명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는 과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그 자생적인 운동과 이런 의식적인 운동이 의식적인 운동은 계속 과학적인 거죠. 에, 어떻게 결합할 건가의 문제는 대중 속에서 우리가 노동조합 투쟁을 하면 파업도 하고 온갖 경험을 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세상을 해석합니다. 직접 경험 말고도 간접 경험까지. 책을 읽고 뭐 하는 것도 다 이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읽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고용 문제를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싸우는데 국가가 그 노동부가 혹은 그 민중의 지팡이라고 알았던 경찰이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어디가 이게 우리 편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런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어렴풋한 섬광 같은 계급의식을 확보를 해요. 그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싸움을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싸움을 해도 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방어투쟁 하지만 밀리면서도 싸우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지만 주로 지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힘이 없지만은. 싸우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광들 또 그 과정에서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선전선동하고 또 자본과 국가 권력의 행태들을 폭로해서 투쟁들을 정당성을 만들어내면서 투쟁을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훈련하지만은 노동자의 정치학교로 하잖아요. 파업이. 그렇죠. 노동자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군대로서 훈련되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한. 예. 그 속의 활동가들이 노조 간부로서 어떻게 정치 교육하고 선동하고 정치의식을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방적으로 뭘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그것의 본질적인 상호 연관들을 재해석해 줌으로 해서 그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므로 해서 인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의 자생적인 운동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투쟁 과정에서 적자적인 계급의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적자적인 계급의식만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 적자적인 계급의식 보다 체계적인 의식으로 발전시켜내는 그 역할이 활동가의 역할이고 노조 간부의 역할이다. 대공장이든 곳곳에 모든 부딪히는 문제에서 그걸 해낼 능력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이며 이 훈련 과제도 우리한테 엄청 큰 과제예요. 갈로치고 빼내야 돼요 우리가. 그죠? 맨날 공부만 해야 되는 게 공부도 훈련이죠. 공부도 훈련이지만은 또 이제 그런 대중 속에서 조직학 선전선동 조직 일반을 해낼 수 있는 자유자재로 해낼 수 있는 대중의 상태를 읽어내면서 판을 읽어내면서 또 적의 상태를 읽어내면서 그것을 조직해낼 수 있는 활동가의 역량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과제예요. 예. 그러한 훈련된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대중운동과 결합해서 해나갈 때 전국성을 갖고 계급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전국성을 가지고 계급성을 가질 때만이 자본의 여러 국면의 정세 분석에 따라 정세에 따라서 공세에 따라서 우리의 전술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을 어떻게 단결시킬 것인가. 또 노동자 계급의 비정규직, 정규직, 대공장, 뭐 하청 뭐 다 있고 그다음 플랫폼
또 특수고용, 그다음에 이제 뭐 몰락하는 자영업자, 또 다른 농민이나 여타 계급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 시기마다 주체 영향을 분석하면서 방향을 낼 수 있는 그 일사불란하게 전술을 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실은 대공업적 정치 선도가 가능하고요. 대공업적. 그렇죠? 러시아 혁명 당시에 뭘 들고 나왔습니까? 전쟁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이 전쟁, 지긋지긋한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인민들의 요구가 차 있을 때 빵은 이제 생존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전쟁 끝내자. 평화. 토지요. 그 농민들이 많았으니까. 소작 농민들이 많았으니까. 그 생존권적 문제죠. 그게 경제투쟁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경제적인 요구지만 정치적으로 결합을 해서 권력을 잠들어 나가죠. 그 어느 시기에 무장을 해야 되는지, 어느 시기에 무슨 슬로건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도력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게 대중조직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대중조직이란 민주노총도 있고요, 농민회도 있고, 전국 빈민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대중조직이 움직여야 되죠. 대중조직이 노동자는 민주노총이 움직이지만 미조직된 부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지도력이 올바른 방향이 그 대중조직에서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올바름을 내올 수 있는 그러한 혁명의 참모부는 중앙에 이렇게 서울에 몇 명 있는 게 아니죠. 꼭 공장, 현장, 지역 다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만이 그만큼은 엄청난 정치 세력화를 형성하는 거죠. 이중 권력을 만들 수 있는, 또 몇 시기마다 힘에 따라서 밀고 당길 수 있는 계급투쟁을 제대로 된 계급투쟁을 자생적 운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 운동을 보다 사회변혁적인 그런 전술 원칙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힘이 있을 때 의회라는 거 활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의회에 가서 의회에 다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 그거 가지고 절대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유럽에서 다 경험을 했잖아요. 남미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의회에도 활용해서 변혁적으로 활용해서 의회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 온갖 기재부의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예? 어느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정보가 모여 있어요. 자, 그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놈의 한국 사회에 에, 독점자벌에게 얼마 많은 정책들로 여러 형태로 어, 돈들이 흘러가고 인민들의 복지나 인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적나라하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폭로할 수 있다면, 그죠? 대중들은 최순실 그 당시에 그 JTBC 그러니까 노트북 뭐 그런 것보다 훨씬 큰 파괴를 가지고 선동력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의회라는 것도 대중을 주체화시키고 사회 변혁적 주체화시키는 도구로서 의회가 돼야지 비로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그런 주체가 형성돼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계급의식의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자료를 한번 보면서 갈까? 어, 요거는 뭐 크게 얘기 안 해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 뭐 전반적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이제 다 알고 있고 이미 전반적 얘기가 이 전반적 위기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높으면 안 팔리면 위기예요. 그죠?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런데 중국도 엄청나게 생산하지, 독일도 생산하지, 일본도 생산하지, 다 생산해야 되니까. 그것도 자동화 돼가지고 쫙쫙쫙쫙. 또 인민들의 또 탈능력도, 살능력도 약화되지. 그러니까 만성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물적 경제는 계속 위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가 됐죠. 그것조차도 지금 가계부채, 뭐 부동산 버블 등등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게 노동자 인민의 고통으로 전부 전가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게 우리말로 다시 얘기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관계, 생산 양식, 소유관계. 예. 생산력은 고도로 발전했는데
라고 하는 그릇이 그 생산력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온데 깨져나가 난리잖아요. 인민들 죽겠다고 다 난리고. 그렇잖아요. 자본도 자본끼리 너무 경쟁해가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그릇 가지고는 고도로 발전한 이런 생산력을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라. 그러면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만 역사 발전이 되고 노동자 인민의 고통을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정리를 뭐 할 얘기만 다 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얘기하면 어쨌든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 노동자 민중이 계속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몰리는데 그 과정에서 어, 이렇게 의식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그 투쟁하는 주체들이 배급의식, 정치의식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점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한 투쟁들이 활동들이 지속돼야 된다. 할 수 있으면 어떤 거점에서든 옛날에 80년대처럼 학습하고 현장 분석해서 투쟁하고 실천하고 이런 걸로 좀 만들어내는 노력들. 그다음에 지역 거점에서 이런 과학적 이론들을 공부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이제 거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좀 전국적인 이런 운동체들도 또 예를 들면 노동전선 같으면은 노동자 신문 같은 경우도 좀 잘 활용해서 아까 이데올로기 투쟁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자본이 그런 그 이데올로기 생산 수단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빨려들 수밖에 없어요. 빨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최소 저항성만 가지고 싸우면 자본이 빨려들 수밖에 없어요. 최소 저항성, 최소 강령적인 내용만 가지고만 싸우면 결국은 빨려들 수밖에 없더라. 왜? 자본주의는 유구한 역사 속에 축적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회 변혁적 운동은 경험이 짧고 얇아서 그런 최소 저항성, 최소 요구선만 가지고 싸워서는 결국은 그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형태로 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최소 당면한 요구를 가지고도 근본적인 정치 폭로, 그다음에 근본적인 사회 변혁의 방향, 이걸 틀어지고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또 이것이 전국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신문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내고 있지만은 이런 것도 무기로 좀 삼아서 자기가 다 할 수 없어도 그 신문 하나 들고 주변을 조직해서 신문에 나온 내용 가지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좀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의식 를 끌어올리고 같이 고민하는 주체를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정치 교육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과제들 단상만 조금 얘기하면 이게 뭐 그걸 간단한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상 이론 또 조직 실천적 올바를 담지한 혁명운동의 참모부 건설이 역사적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디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적 사상, 이론 학습, 그다음에 정치신문 등 정치선동 매체나 연단을 최대한 확보하고 배포 체계를 가동하고 토론하고 제가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친한 이런 철도 같은 데도 보면 눈앞에 있는데 너무 바빠요. 그러고 이 활자를 깜깜하게 줄쳐가면서 읽을 여력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그걸 해낼 수 있는 데까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신문만 만들어 배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공공금속 다 배포하고 있어. 다 무가지를 돌리고 있어요. 배포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활동가가 있어서 배포책이 있어서 이제 한번 보자. 이 기사 어떻냐. 평가도 받아보고 얘기도 하고 안내를 해야 돼요.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나마 이제 여러 이제 이게 짧은 기사지만은 많은 그 영향이 축적된 동지들이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 글들이 그 열심히 투쟁하고 정신없이 바쁜 선진 활동가들에게 문제의식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매개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학습으로도 연결시키고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전국의 전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당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사회 변혁적인 관점을 가진 주체들이
서로 공동 실천을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공동 실천의 내용은 그 정세에서 필요한 전술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대중들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데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공동 실천을 여러 형태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국적 전술 운영이 가능한 그런 지도부를 만드는 데까지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조선이라든지 각 조직에서 매 시기에 어쨌든 태도를 취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정세에 대한 진단을 속에서 어, 그것을 토론하고 올바른 방침들을 늘 생산해내는 능력 이런 것도 좀 쫓겨는 필요하다.